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 도심융합 특구와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시대 계획이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여당의 안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지방을 더욱 심각한 소멸 위기에 놓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방 말살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질 겁니다. 모쪼록 위기의 지방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정책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11월 2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안동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다만 저녁에는 다시 추워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주말인 모레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량 많아지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예천 풋볼 페스타가 열립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전 축구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의 축구 미션 챌린지로 시작해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조원희 선수는 선착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60여 명과 함께 크로스바 맞추기, 슈팅 챌린지 등 약 2시간 동안 미션에 도전합니다. 이어 토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축구 잔치가 열리는데요. 개최지인 예천을 연고로 한 예천FC를 포함한 전국 64개 팀, 4대4 풋살, 8대8 축구 등 연령별로 나눈 팀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엄마 축구와 아빠 축구 경기도 열려 온 가족이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특히 이 기간 한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2023 예천 농산물 축제 행사장 특별 부스에서는 이재형 축구 수집가의 축구 유물이 전시되고 예천 진호국제양궁장과 한천체육공원간 셔틀버스가 함께 운행돼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시기상 가을은 점점 끝나가는데 요즘 이상할 만큼 날이 따뜻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포항이 27도, 경주는 29도까지 치솟으면서 9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3일에 걸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온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양자 역학의 석학들이 포항에 모여서 양자 기술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스텍 시그니처 컨퍼런스 2023이 개막했는데요.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양자 물질과 초전도 양자 소자, 양자 광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현재 양자 기술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 도출과 고감도 양자 바이오 센서인 바이러스 신속 검출에 사용되고 제조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기반 생산 계획 설계와 반도체와 배터리의 결합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즉 미래 산업계 모든 분야의 판도를 바꾸고 혁신을 불러올 핵심 키워드인 셈입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이 양자기술 연구를 포항시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와 배터리 산업에 활용하면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3.1도, 습도는 61%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동백나무 인연으로 알려진 울주군 의회와 울릉군 의회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울주군 의회와 울릉군 의회는 1992년 10월 6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자매결연을 기념해 이듬해인 1993년 6월 11일 독도 동도에 사시사철 푸르게 독도를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울산에 동백나무를 심으면서 동백나무 인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울릉군의회 방문단은 1일 울주군의회 초청으로 울주군을 방문했는데요. 이날 울주군의회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 행사에서 양 의회의원들은 그동안 변화된 지역 발전상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등 환담을 했습니다. 또한 울주군의회와 울릉군의회는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양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공유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3대 아트페어인 대구국제아트페어가 오늘 프리뷰를 시작으로 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수준 높은 작품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대구화랑협회 전병화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국제아트페어 행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단법인 대구화랑협회가 주최하는 대구국제아트페어는 지난 2008년부터 대구아트페어라는 이름으로 열려왔는데요. 네. 올해 1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디아프로 행사명을 바꾸고 프리미엄 아트페어로 도약하기 위해서 심사 항목과 참가 승인 기준을 강화해서 참여 화랑들의 출품작 수준을 높였습니다. 네. 외연 학장은 물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행사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네. 오늘부터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5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열립니다. 네. 네, 한국, 일본, 또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6개국 116개 갤러리가 참여를 하고요. 1000여 명의 작가의 작품, 회화, 또 조각, 판화, 영상, 설치 등 4,500여 점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다른 아트페어와 구별되는 대구국제 아트페어만의 특징이 있다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디아프의 차별점은요. 문화와 놀거리 그리고 볼거리를 관람객에 제공하고 네. 또 미술품 구매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마련한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별전과 또 강연 그리고 대구시와 협업한 시티 투어 등이 준비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한국 미술사에 남을 다양한 현대 미술가를 배출한 도시 대구에서 디아프를 진행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3대 아트페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굵직한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갤러리가 33개가 참여를 하고요. 또 서울 경기 지역에 59개 등 116개 갤러리가 참여를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플리즈 서울에 참가한 또 국제 갤러리, 또 리안, 우선, 가나, 지 갤러리 등 굵직한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키아프의 서울에서 MZ세대의 높은 호응을 얻은 기다리 갤러리, 또 1호 갤러리 우, 데이트 갤러리 등 떠오르는 신진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갤러리들도 또 함께 참가를 하고요. 네. 또 해외 갤러리에는 야리라고 갤러리, 에델 아트 등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참여를 합니다. 또 지역에 있는 갤러리도 또 동원, 신라, 또 제2원 아트 GNG, 예강 021, 또 갤러리 8조 등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출품되는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출품작 중에는 이완 작가의 20억 원에서 30억 정도 되는 네. 이완 작가와 알렉스 카츠 작품이 출품이 되고요. 이 이완 작가의 백호 작품 프롬 라인이 출품되고 또 서울에서 온 비앙 갤러리에서는 알렉스 카츠의 원화 네. 노라 13이 지금 백호 작품이 나와서
판매 성적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블루칩 작가로서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이건영, 박서구, 이배, 곽훈, 백남준, 네. 정광영 등 많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작품이 출품되고요. 또 해외 작가에는 또 인기 작가로 야요이 구사마, 무라카미 다카시, 뭐 앤디 홀, 조지 콘도, 뭐 애니시 카푸오 이름만 들어도 네.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됩니다. 올해 대구국제아트페어의 특별전도 주목을 받고 있던데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최근 미술계에서 그 실험 미술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얼마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그 전시가 이루어졌고요. 또 구겐하임까지 미술관까지 전시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험 미술이 대구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네. 1974년도에서 79년까지 5회에 걸쳐 대구 현대미술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 사상 최초로 현대미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런 획기적인 미술제였는데요. 네. 지역 미술의 자생성을 보여주면서 또 서울, 부산, 광진 등에서 현대미술제가 잇따라 열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대회는 대구 현대미술제를 재조명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대구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탐색을 그런 제안하는 그런 전시이고요. 네. 또 다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또 대구 작가인 류 작가가 선보이는 리우 마이다스 여왕전입니다. 리우 작가는 동시대 과학기술과 신화적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묶어서 작품을 하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조각 특별전 공간이 또 열립니다. 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미술품을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보고 듣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그 라이브룸 프로그램을 올해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올해는 또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과 아트 토크가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룸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연과 아트 토크 프로그램은 디아프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 또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도슨트 프로그램은 갤러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매일 2회 동시 진행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대구 관광협회와 협업을 해서 대구 시티 투어 버스를 행사 기간 동안 하루에 4회 또 표가 열리는 4일 동안 셔틀로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디아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동대구역에서 시티 투어를 탑승해서 네. 엑스코를 방문할 수 있으며 또 디아프 관람 후에 수성못, 대구미술관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투어 버스입니다. 네. 디아프도 참관을 하고 또 대구 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대구는 컬렉팅 문화가 정착돼 있는 그런 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런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술계에서 대구라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구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화랑으로 그런 축적된 문화자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두터운 그 컬렉터층과 또 대구에는 미술대학과 또 미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견고한 작가층도 있고요. 또 대구는 현대미술의 거장을 탄생시켰고 지역 미술계를 지탱하는 그런 두터운 컬렉터층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아프에는 수준 높은 컬렉터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갤러리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구의 컬렉터들이 굉장히 안목 높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갤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높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고전 미술은 학교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접할 기회가 많지만 현대 미술은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도 좀 적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아프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디아프는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도슨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슨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셔서 네, 그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서 작품을 보신다면 관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네. 또 미술은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게 공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디아프에 지금 4,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 디아프에서 오셔서 천천히 관람을 하시면 네. 아무래도 미술에 대한 도움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대구국제 아트페어 내년에는 11월이 아닌 3월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16년 동안 11월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개최 시기를 3월로 당겨서 컬렉트들의 우리나라 최초의 페어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키아프와 프리즈가 끝난 후에 또 디아프는 3월에 진행이 되고 11월에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또 축제가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디아프가 3월에 열리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까지는 11월에 만나고 내년부터는 3월에 열릴 대구국제 아트페어 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으로 5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국제 아트페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구 화랑협회 전병화 회장이었습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대구의 건축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올해 대구 건축 비엔날레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나영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2023 대구 건축 비엔날레가 도시의 비전과 가치의 공유를 주제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학술 행사, 토론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도시 또는 집을 표현해보는 어린이 건축학교 등의 시민 참여 문화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을 좋아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대구라는 도시와 신천 그리고 건축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는 어린이 건축학교 부스인데요. 이 나무 블록으로는 조립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체험 행사인 거예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부성이라고 합니다. 대구 건축 비엔날레에 저희 학교 학생이 상을 받았다 해서 방문해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같은 건물 설계하고 있었는데 패널이나 모형 등이 되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이고 참여가 자유로운 만큼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참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금동에서 왔는데 뜻밖의 건축 비엔날레 와서 잘 보고 있어요. 저기 모형물 중에 삼덕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삼덕마을 주민이다라는 테마로 만든 건축 모형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테마가 있는 곳, 그런 쪽으로 디자인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 이런 비엔날레를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접하는 행운 같아서 이런 기회를 자주 주신다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경험, 좋은 안목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 건축 비엔날레 지금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열리고 있는데 다양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진행된 2023 대구광역시 건축상 수상작과 대구국제도시설계 스튜디오 작품 전시, 그리고 지역의 건축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알아보고 미래 건설 기술에 대한 것도 알아보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네. 또 특별 기획 전시가 진행돼 도시와 건축을 나눠서 미래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대구카톨릭대학교 건축학과 전필준 교수입니다. 강과 도시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라는 게 항상 강과 어떤 지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도시의 발전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신천이라는 물리적인 조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강과 함께 성장한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라는 도시를 직접 가서 교류를 했고요. 그 결과를 전시 내용물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신천에 관련된 학생들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김인성 교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시 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뭔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 모르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이 요즘은 무슨 투자 가치나 무슨 사용성 이런 것만 강조되지만 사실 집이라는 거는 대지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원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고요.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질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8 건축가들한테 답을 해주기를 부탁드렸고 각 건축가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분야잖아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나아갈지 그렇게 서로가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대구건축 비엔날레는 건축으로서 대구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도시 기능에 대해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행사도 진행해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행사 운영을 맡은 조영래 건축사에게 들어보시죠. 대구 건축 비엔날레는 2010년부터 경년을 계속 개최되어 온 대구 지역의 건축 관련 최대 문화 전시 행사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고층 공동주택으로 거의 메꿔지고 있는 이런 도시 구조를 기형적인 도시 구조로 봤을 때 지금 정도에는 우리가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도시의 가치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재생시켜서 기분 좋게 살고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대구를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궁극적인 목표고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구 지역의 건축 문화는 서울의 버금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대구의 건축 문화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서서히 우리가 대구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건축 문화와 개성 있는 그런 성격들을 만들어 간다면 이후에는 우리 대구 건축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대구 도시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구처럼 큰 도시는 특정인 몇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도시를 만들자라고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도시 만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대구 건축 비엔날레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또 즐겨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미래에 우리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관련 전시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행사 기간에는 전시를 참여한 작가들과 토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콘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민들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의견을 붙여보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집을 원한다. 네, 네. 우리 집에는 뭐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적는 것도 있었습니다. 건축가분들이 참고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아이들이 집에 집 모양의 키트를 받고 그거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 처음으로 야외 공간에서 열리는 거라면서요? 네, 올해 처음으로 수성못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지역의 건축 문화와 가을의 정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건축 비엔날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또 열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월 2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구시가 지난달 25일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이번이 첫 시행이고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짚어보고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최저임금하고 좀 다른 용어잖아요. 생활임금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생활임금은 이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으로. 네, 이 최저선의 생계비를 말하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고요. 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대안입니다. 네. 통상 최저임금의 110에서 125% 임금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고요. 1994년에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이런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서울 경기 중심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지역별 가계소득, 지출 등을 감안해서 각 지자체가 산정을 하고요. 네.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생활임금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국내에 도입된 게 2013년이면은 대구는 10년이 지나서 도입이 된 거네요. 네, 이 경상북도도 지난해 12월에 이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첫 시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2023년 올해죠.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 한 곳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로 정해진 건가요? 네, 내년도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378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237만 8,002원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5.4%포인트 더 많은 거고요. 네,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면 이 평균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11,436원, 경기는 11,890원, 부산은 11,350원, 광주는 12,760원 정도입니다. 네. 경북도 11,433원이고요. 누가 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합니다. 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선 생활임금위원회가 이 지자체에서 꾸려지고 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9월 21일에 이 생활임금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9월 20일에 임기를 시작하고 한 번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했다고 하고요. 예. 누가 결정하는지 살펴보면 이 대구시가 발표한 위원회 명단에 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시 경제국장, 대구시 예산 담당관 외에도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정책연구원, 노무사, 교수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대구시 측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발표된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 네. 생활임금이 사회적 경제 등 관련 영역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걸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좀 종합적으로 봤다고 설명을 하고요. 아무래도 올해가 대구시의 첫 시행인 것에 의미가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적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모든 노동자가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 조례에 따라서요. 이 대구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시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같이 최소 생계비 지원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아,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좀 적네요. 네, 그렇죠. 이 적용 대상을 두고 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대구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조례 적용 대상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시 소속 근로자 외에도요. 네.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이 대구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조례에 나와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도 대구시는 최소한으로 적용 대상 범위를 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구시는 올해가 첫 해이고 아무래도 최근 예산 관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적용 대상 범위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역 노동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올해가 첫 해여서 이 생활임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적용 대상이 한정된 점을 좀 아쉬워하면서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 성명을 통해서 대구교통공사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 소속 청소노동자나 이 대성에너지의 고객센터에 소속되어 가스 검침을 하는 검침원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대구광역시의 생활임금 정책이 향해야 하는 곳은 이처럼 공공부문에 종사하지만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대구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 등과의 격차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과 식대, 교통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네. 이 생활임금 시행과 더불어서 이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생활임금 도입을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좀 네네.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임금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네, 이 생활임금이 임금의 하한을 높이는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자의 아무래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노동의 질도 향상을 할 수 있는데 또 최저임금제 자체를 보완하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임금 격차 해소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도 여러 논의,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으로 인해서 근무 의욕이 높아져 이직률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소득 분배로 인해서 생활 환경이 개선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이 생활임금제 도입이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결국 일시적인 정책으로 기결될 거라는 우려인데요. 네. 또 그 반대 의견으로는 생활임금제가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생활임금제를 오랫동안 시행 중인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볼 때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면 당장의 인건비는 늘 수 있지만 복지 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자체나 정부의 총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좀 적용 대상 범위 등 한계는 있네요. 네, 그쵸. 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또 다수 지자체가 용역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 가능성 탐색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니 네. 이 생활임금 취지를 맞추려면 공공부문 소속 직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 용역과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등까지 이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적용 대상을 공공성이 있는 대학이나 병원과 이 생활임금 적용 협약을 맺는 등으로 이 민간 부문까지 좀 확산을 시켜서 각 자치구와 자치단체 결국 중앙정부 최저임금까지 좀 끌어올리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예.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대구시의 생활임금 제도는 이제 내년부터 도입이 되는 거죠. 적용이 네. 되는 겁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이 최저임금이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좀 의미를 둔다면 이 생활임금은
생활, 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따라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대구시가 늦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예. 내년이 생활임금 도입의 첫 해이기도 하지만 또 내년 한 해는 2025년을 위한 준비의 해이기도 하니까요. 이 생활임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구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뉴스미네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구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해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혹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아십니까? 아유, 많이 들어봤죠. 네네. 예. 2017년 11월 1일에 대구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어제가 바로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년이 됐군요. 네, 그때 당시 원래 10월 31일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31일이 우리의 10월 31일이 이제 그 유네스코 파리 본부는 11월 1일인 거예요. 11월 1일 낮에 발표하는데 우리는 새벽 2시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막 기다리면서 가슴 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대구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지 벌써 6년이나 흘렀습니다. 예, 우선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가 뭔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유네스코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교육과 과학 그리고 문화의 보급과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해 설립된 유엔의 전문 기구입니다. 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그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 다양성 정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 다양성 정진을 목표로 해서 2004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 나라와 도시가 창의 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학과 영화, 그리고 우리 대구가 가입되어 있는 음악, 예. 그리고 민속예술과 디자인, 미디어 아트와 음식 이렇게 7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환경 어떤 그런 선호에 따라서 이들 분야 중에서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구가 음악 창의 도시로 됐으면 우리 도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중복될 수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도시가 가입돼 있나요? 그래서 2022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대구를 비롯해서 스페인의 세비야, 영국의 글래스고, 이탈리아의 볼로냐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음악 창의 도시인데요. 전체 90개국에 29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개 분야로요?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서. 네. 국내에는 그러면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대구 말고 또 어디인가요? 우리 대구를 비롯해서 11개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서울과 이천, 전주와 광주, 그리고 부산과 통영, 부천, 원주, 진주, 최근에 김해 등 이렇게 해서 11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과 음식, 또 영화와 음악, 문학 등 다양하게 창의 도시로 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그 유엔 전문 기구잖아요. 유네스코가 기준이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일단은 그 지금에 나가고자 하는 어떤 시설이나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유네스코 창의 도시에 가입하려면 거기 요구하는 기준의 부합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대구시가 준비할 때 몇 년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신청서 서류를 써내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는데 현장 평가도 오고요. 과거에 어떤 저력이 있었는데 그 저력을 토대로 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는군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교육과 시설 이런 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향후에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느냐. 예. 그래서 가장 큰 옵션은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어떤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서로 국제 교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가장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입을 한 거네요. 수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유가
뭘까요? 예. 자, 요 이유를 말씀드릴 때 아까 전에 그 되기 위한 기준에도 관계가 있는데요. 네.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이제 영어로 번역한 부분을 보내기 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가서 현장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가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 대구시에. 그때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장이 오셨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이 기준이 상당히 어렵고 그때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 지자체장님들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급자적 입장을 얘기했고 그게 기준은 이게 다른 기준은 시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게끔 깔아주겠다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이 발표한 데는 그때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대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뜻이네요.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 시민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 했고요. 그렇게 이게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얼마나 저력이 있었나, 우리 문화자산의 고유성이 얼마나 있느냐, 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가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네. 가장 큰 옵션인 국제 교류를 잘함으로써 국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그 이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자체의 소프트 파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연성적인 힘을 키움으로써 네. 도시 브랜드 파워 강화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도 참 많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짚어주세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면 대구는 과거로부터 우리 영남권의 어떤 교육, 교통의 중심지였죠. 네. 그걸 통해서 문화적 자산 또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감령이 1601년부터 영남 전체의 도청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산업, 군사까지 이런 역사성을 보유한 대표적인 문화도시인데요. 네. 영남 문화의 중심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문화의 거점으로 아주 크고 작은 예술적 족적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건대기, 특히 건대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가 전체가 암울한 시기에도, 암혹한 시기에도 예술 르네상스를 이끌고 그 기반을, 토대를 계속해서 갖고 왔던 곳이 대구이기 때문에 네. 그 창의도시로 선정되지 않았나 봅니다. 또 유명한 음악인을 많이 배출한 도시가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에 토대를 두거나 또 대구 출신인 음악 명사가 상당히 많아요. 가곡,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인 동무생각을 만든 합창운동의 선구자인 박태준이 있고요. 네. 또 고향생각과 춘향전등을 만든 이제 서양 음악사의 큰 별인 현재명 같은 분이 있습니다. 박태준은 연세대학교 음대를 만들었어요. 현재명은 서울대학교 음대를 만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초기에 많은 음악인을 양성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옴으로써 많은 후학들이 양성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렇죠. 그게 또 나리, 개나리 동요아시죠? 그렇죠. 이분을 만든 봄나들이를 만든 분이 권태호라는 분인데 이분도 우리 대구에서 활동하셨고 한국 최초의 바리톤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보 같은 분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전통음악 분야도 저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서양 음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이 뭐가 있느냐 봤을 때 우리 전통 음악 무형문화재 1호부터 4호까지인 고산농악, 날매 북춤, 욱수농악, 천황명이 등 이러한 농악 농료들이 있고요. 또 판소리와 가곡, 영재시조와 같은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전수자에 의해서 전통음악을 전성 발성시키고 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죠. 그만큼 다양한 장르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좋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음악 장르의 모든 분야들이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는 도시예요. 우리 네. 대구가 전통음악에서부터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재즈, 뭐 포크 다양한 음악 장르가 균형이 있으면서도 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 전용홀이 있고요. 콘서트 전용홀 시대를 개척을 먼저 했고요. 다른 네. 지자체에 비해서 또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대형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11개소가 있고 또 170여 개의 중소공연장 등 지방 최대의 공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연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지만 공연 프로그램도 뭐 풍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10월 달에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네.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가 있고 또 봄에는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있고 또 가을에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이와 같은
글로벌 축제가 있습니다. 또 네. 대구 국제음악제, 대구 음악제도 이제 국제음악제로 그 위용을 높였고요. 그 외에도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포크 페스티벌 여러 개 다양한 장르의 음악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큰 공연 말고 또 작은 규모의 그 소극장 공연도 예. 많이 열리고 예, 있죠. 유네스코에서 판단하러 온 현장을 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큰 규모의 것은 제공도 하기 좋고 예산도 많은데 곳곳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공연장이 중요하다. 어떻게 있느냐 해서 네. 그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음악 활동이 있는 소공연장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공간 울림이라든지 김강서 거리 내에 있는 작은 공연장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지하철역에 있는 아트웨이 버머라든지 네. 아트센터 달 같은 이런 작은 도시 이런 소공연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 발전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온 만큼 그래서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음악 발전을 위한 성숙된 예술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여건을 계속 갖춰오려고 변모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적인 도시는 단기간에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네. 신미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대구에서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열매가 좀 천천히라도 제대로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내의 세월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열리게 되는 열매는 정말 어려울 때 시민의 감성을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키우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구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중에서도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선정된 배경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급증하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최고 속도를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반납구역도 함께 설정됩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배치하거나 반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전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구 남구청에서 지역 내 주유소 16곳과 도시공원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폭발사고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인 만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소에게 발병하는 럼피스킨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시가 지역 내 모든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는데 3주가 필요한 만큼 축산 농가의 신속한 백신 접종 협조와 소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자발적인 차단 박역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2024 대구 마라톤 대회 마스터즈 부문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 8일까지 3만 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요. 내년 4월 7일 일요일에 개최될 대회는 출발지가 기존 국채보상공원에서 대구 스타디움으로 변경되고 대구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재설계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골드라벨 대회로 운영되는 만큼 대구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단풍 절정기가 이어집니다. 즐거운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사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요. 산을 오를 때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걷고 내려올 때도 무릎을 굽히고 보폭을 줄이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행이 끝난 후 스트레칭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 다녀오세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릭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연구역을 점검해봤는데요. 1,400건의 거리 흡연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93건에 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내부와 대중교통 승강장 그리고 도심공원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 조금 덥겠습니다. 가을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5도에서 10도 정도 뚝 떨어져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